밤 9시 이순자는 어둠 속에서 아들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살 노모의 등은 구부정했고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죠. 사흘째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강민순의 집에서 풍겨오는 치킨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 짭짤한 양념이 섞인 그 향기는 순자의 배를 더욱 고프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온 그녀에게 치킨은 명절에나 사 먹던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왔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금요일 저녁이라 온 가족이 치킨을 시켜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한소영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45살의 그녀는 최신 유행하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손톱엔 화려한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를 본 순간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이런 시간에? 소영아, 사실 며칠째 집에 수도가 끊어져서 잠깐 들어가서 씻고 밥 한 끼만. 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영이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한테선 냄새가 나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 순간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씻지 못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집 안에서 풍겨오는 치킨 냄새와 대조되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이들이 놀랄까 봐요. 특히 예린이가 요즘 예민해서.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소영은 문틈으로 치킨 상자를 들고 오는 민수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했지만 민수는 거실에서 소영아, 빨리 와. 치킨 식겠다. 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영이 재빨리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내일 낮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정말.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집 안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치킨 냄새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확실히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옷에서는 곰팡내가 났고 머리카락도 기름져 있었죠.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할 이유가 될까요? 치킨 한 조각이 사람 취급의 기준이구나. 순자는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집 청년 김태연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28살의 태연은 평소 순자에게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세요? 아, 태연아. 그냥 좀 나왔다. 태연은 순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무언가 눈치를 챈 듯 했어요. 그는 편의점 봉지에서 컵라면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나 더 샀는데 너무 많아서요. 가져가세요. 아니야, 어떡해. 아니에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진짜로요. 태연은 순자의 손에 컵라면을 쥐어주고는 얼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순자가 거절할까봐 일부러 빨리 가버린 것 같았어요. 순자는 따뜻한 컵라면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라면을 후룩후룩 먹으면서 그녀는 생각했어요. 28살 청년이 준 라면 한 그릇이 친아들네 집 치킨보다 더 따뜻하다니. 그날 밤 순자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 추위에 몸을 떨며 잠에서 깬 그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은 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공중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적어도 냄새 운운할 정도는 아니었죠. 오전 10시쯤 순자는 다시 아들 네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낮 시간이니 소영도 어제처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영아, 엄마다. 어제 못다 한 얘기 좀 하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문고리만 잡고 서 있을 뿐 순자를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금 집에 친구들이 와 있어서요. 미안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현관에 놓인 신발도 가족 것뿐이었거든요. 순자는 속이 뒤틀렸지만 참았어요. 그럼 언제 시간 되니? 엄마가 당분간 들어가서 지낼 곳이 필요해서.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대출이며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여건이. 그때 집안에서 12살 손녀 예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할머니 오신 거야? 할머니. 예린이 현관으로 뛰어나오려 하자 소영이 재빨리 문을 더 좁게 막았습니다. 예린아, 방에 가 있어. 숙제해야지.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은데. 안 돼. 지금은 안 되는 시간이야. 소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손녀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고의로 만남을 차단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소영아, 그럼 민수는 뭐라고 하니? 남편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70살 노인이지만 요즘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핸드폰 사용법을 익혀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어디서 지내라는 거니? 글쎄요. 복지관이나 그런 데 상담받아 보시면 어떨까요? 복지관. 순자는 속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남의 손 안 벌리고 살아온 자신에게 복지관에 가라니요. 더군다나 자식이 멀쩡히 있으면서 말이에요. 알겠다. 그럼 이만. 순자가 돌아서려던 순간 소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우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요. 순자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핸드폰 녹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여건이. 복지관에 상담받아 보시면. 이런 말들 말이죠. 그날 오후 순자는 근처 PC방에 갔습니다. 시간당 1,000원을 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소영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예전에 예린이가 알려준 아이디였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오늘 정말 민폐당했네요. 유유 노인분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들어오겠다고.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일까봐 정중히 거절했는데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요즘 어른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약속하고 오시면 안 되나 싶네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게시글 아래에는 소영의 지인들이 남긴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언니 고생했어 유유. 요즘 노인분들 정말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도. 차라리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언니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단호하게 하세요.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노인 불청객으로 묘사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댓글들이었어요. 마치 시어머니를 거부하는 게 당연한 일인 양 격려하고 있었거든요.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한 후 순자는 PC방을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태연이 준 컵라면이 생각났어요. 편의점으로 가서 똑같은 컵라면 한 개를 샀습니다. 1,200원이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 넣으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28살 남이 주는 1,200원짜리 컵라면이 45년 동안 키운 아들과 며느리의 대접보다 따뜻하다니. 그날 저녁 순자는 동네 교회 옆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보증금 5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원룸 하나를 얻었어요. 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지만 적어도 문전박대당할 일은 없을 곳이었죠.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우며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고. 대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말이에요. 핸드폰 속 녹음 파일과 스크린샷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쪽방촌에서의 첫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의 기침소리와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가 귀를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마음이었어요. 새벽 5시 순자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 습관으로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45년 동안 새벽마다 나가 장사를 했던 버릇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동네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김 사장이 순자를 알아봤습니다. 순자 할머니? 요즘 시장에서 안 보이더니 어디 계셨어요? 그냥. 좀 쉬고 있었어. 김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평소 순자가 파는 배추와 물을 자주 사가던 단골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할머니 며느리분이 여기 오셨더라고요.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이가? 뭐하러? 글쎄요, 할머니 안부를 묻더니 혹시 할머니가 여기 외상징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봤을까요? 순자는 금세 이해했어요. 소영이 자신이 동네에서 빚을 지고 다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던 거죠. 아마도 나중에 돈을 요구할까봐 미리 알아본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닐 거야.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할머니한테 연락처를 물어보니까 연락두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연락두절이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김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 2명이 멀리서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저기 순자네. 쯧쯧, 자식이 그렇게 훌륭하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를 그렇게. 순자가 가까이 가자 두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얘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 2시쯤 순자는 예린이 다니는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손녀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학교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으니 예린이 친구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예린이 순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12살 손녀의 환한 미소는 순자에게 한 줄기 빛 같았어요. 예린아,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할머니, 왜 집에 안 와요? 엄마가 할머니는 바쁘셔서 못 온다고 했는데. 순자는 손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멀리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린아, 거기서 뭐해? 소영이 화가 난 얼굴로 달려와서는 예린의 손을 확 잡아당겼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애 학교까지 쫓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쫓아온다니. 그냥 예린이 보고 싶어서. 지금 다른 엄마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 예린아, 빨리 가자. 소영은 예린을 끌고 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지 마세요. 애한테까지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떡해요. 그 말에 순자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손녀에게 이상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었거든요. 학교 앞에서 바라보던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분명히 소영이 미리 말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그렇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새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고 어깨도 더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어요. 예전의 씩씩함이 사라지고 대신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내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됐나.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평생 장사를 하며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손녀 앞에서도 숨어야 할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순자는 컵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어제 태연이 준 그 라면과 똑같은 것이었지만 오늘은 맛이 없었습니다. 짜기만 하고 건더기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예린이 학교에 왜 갔어요? 소영이가 많이 당황했대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문제 삼고 있었어요. 4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시어머니가 손녀를 보러 간 것을 문제라고 하다니.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눈물만 조용히 흘리는 울음이었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할 울음이었죠. 하지만 울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돌아갔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다시 켜서 민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대신 엄마도 생각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잘 생각해봐라. 문자를 보낸 후 순자는 침대맡에 놓인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땅 한 필지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었죠. 이제 정말 결정할 때가 됐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기로 마음먹으면서요. 다음 날 아침 7시 순자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그녀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평생 법무사라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는데 이제야 찾게 됐다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9시 정각에 윤정호 법무사가 출근했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는데 순자를 보고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희 사무실에 볼 일이 있으세요? 유언장을 써야겠어서요. 윤 법무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사무실 안은 깔끔했고 벽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먼저 상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순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문전박대, 아들의 방관, 동네에 퍼진 소문들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래서 제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족 간의 일이니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사흘째 굶었는데도 치킨 한 조각 안 주는 자식한테 제가 죽어서까지 재산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윤 법무사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실 건가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자매도 없고 민수 말고는 자식도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태연이 떠올랐어요. 컵라면을 건네주던 그 젊은이 말이죠. 일단은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요. 정확한 방법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순자는 윤 법무사에게 물었어요. 혹시 상속 포기를 알리는 방법도 있나요? 미리 말해줄 수 있는? 물론이죠. 생전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유언장이 우선이지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옛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만났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친구 김말순이 떠올랐습니다. 말순은 순자보다 5살 많았는데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분이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순자를 친동생처럼 여겼죠. 말순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생각났어요. 순자야, 너는 참 착하다. 근데 너무 착하면 손해봐. 나 같은 사람은 자식이 없으니까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살았는데 너는 평생 아들 뒷바라지만 했잖아. 그런데 그 아들이 너한테 잘하니? 그때는 말순 언니가 왜 그런 소리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예언 같은 말이었어요. 말순이 돌아가시고 나서 순자는 그녀의 작은 전셋집을 정리해 준 적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도 거둬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이죠. 그때 말순이 남긴 돈 일부를 순자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순자가 극구 사양했었죠. 그때 받아뒀으면.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자.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삶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식 없이 혼자 살았지만 적어도 굴욕당하지는 않았잖아요. 오후에 순자는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같았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복지, 독거노인 지원, 노인 무료 급식 같은 검색어들을 쳐봤어요. 그러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사흘째 연락 안 돼 발견됐을 때는. 기사를 읽다가 순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기사 속 주인공은 72살 할머니였는데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 혼자 살다가 고독사한 이야기였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고 하더군요. 나도 이렇게 될까? 순자는 커피컵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누군가에게 굴욕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오는 길에 순자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강민수에게 너를 45년 동안 키우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였다. 그때 너는 엄마 덕분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니? 편지를 쓰다가 순자는 펜을 멈췄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감정적으로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어요. 대신 순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계획이 서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이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8시 순자는 동네에서 가장 큰 옷 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옷만 입어온 그녀에게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입구에서 잠시 주저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점원이 인사했어요. 저 옷 좀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점원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께 어울릴 만한 옷들을 보여드릴게요. 1시간 동안 이것저것 입어본 결과 순자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베이지색 가디건을 샀습니다. 총 18만 원이었어요. 평소 입던 옷값의 10배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신발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점원이 제안했어요. 순자는 평생 신던 운동화 대신 검은색 구두를 샀습니다. 발이 좀 아팠지만 걸음걸이가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옷가게를 나온 순자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단골로 다니던 그 미용실 말이에요. 원장 김미자는 순자보다 10살 어렸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요? 미자야, 머리 좀 새로 해줘. 완전히 바꾸고 싶어. 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그냥 다듬기만 하던 순자가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고 하니 의외였거든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그냥 새로운 기분으로 살고 싶어서.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정성껏 머리를 해줬어요. 염색까지는 않았지만 파마를 해서 볼륨을 살리니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자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우와, 언니 완전 달라졌어요. 10년은 젊어 보여요. 미용실을 나온 순자는 핸드폰 가게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쓰던 구형 핸드폰 대신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점원이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특히 카메라와 녹음 기능을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르신 정말 빨리 익히시네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잘 따라하시는 분 드물어요. 점원의 칭찬에 순자는 뿌듯했어요. 70살이지만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평생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겼어요. 법률 관련 책 몇 권을 빌려서 유언장과 상속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상속 포기와 유류분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읽었어요. 아들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생전 증여나 기부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할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저녁에는 체육관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전용 프로그램이었는데 요가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땀을 흘리고 나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셨어요? 옆에서 운동하던 비슷한 연배의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네, 오늘 등록했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저도 6개월째 다니는데 확실히 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특별히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자신을 가꾸고 새로운 걸 배우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옷차림부터 헤어스타일, 심지어 표정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산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해보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사진 속 자신이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날 밤 순자는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책에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어요. 1단계 외모 변신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증거 수집 마이너스 진행 중. 3단계 법적 준비 마이너스 진행 중. 4단계 대화 시도 마이너스 예정. 5단계 최종 선택 마이너스 예정. 각 단계마다 세부 계획도 적었습니다. 특히 4단계 대화 시도에는 빨간 줄을 그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어제까지는 불쌍한 할머니를 보는 눈이었다면 오늘은 품이 있는 어르신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슈퍼마켓 김 사장도 순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할머니세요?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좀 기분 전환을 해봤지.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모습이면 며느리분도 다르게 볼 텐데요. 김 사장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연 소영이 달라진 자신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체육관에서 만난 박영자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어요. 정말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영자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꾸려고 해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죠. 영자의 격려가 순자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돈 필요한 거 아니죠? 순자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돈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응할 거였습니다. 돈 얘기 아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시간 만들어라.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토요일 오후 2시 순자는 민수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새 옷을 입고 단정하게 꾸민 모습으로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소영의 목소리였어요. 소영아, 엄마야. 민수랑 약속했어.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은 순자를 보고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 때문이었죠. 어머니, 많이 달라지셨네요. 들어가도 될까? 소영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는 민수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예린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수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소영아.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소영은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고 민수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뭔 말씀인데요? 소영이 물었어요. 그 전에 먼저 밥 한 끼 같이 먹자. 가족이 모였으니까. 민수와 소영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없는데. 소영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시켜줄게.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서 배달음식 앱을 열었어요. 새로 배운 기능이었지만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치킨과 피자 그리고 중국 음식까지 주문했어요. 총 6만 원어치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시키신 것 같은데. 민수가 말했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분 후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민수와 소영, 예린이까지 불러서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예린이가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식사 중에 순자는 일부러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예린이의 학교 생활, 민수의 직장 일, 소영이의 취미 생활까지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정말 화목한 가족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린아, 방에 가서 숙제해라. 할머니,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나중에 하자. 지금은 아빠,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 예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는 민수와 소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보자. 분위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영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얘기인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일주일 전 소영이 한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선 냄새가 나요.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여건이. 복지관에 상담받아 보시면.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순자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둔 소영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보여줬어요. 노인 불청객, 민폐라는 표현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영아, 내가 쓴 글 맞지?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건 소영이가 잠깐 화가 나서.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흘째 굶고 있는 친정 어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하는 게 화 때문이라고. 그때 상황이 뭐? 너희가 치킨 먹으면서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나는 밖에서 배고파하고 있었어. 그게 상황이야? 순자는 일어나서 식탁 위에 치킨을 가리켰어요. 이거 봐라. 오늘 내가 사준 치킨이야.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이 치킨 한 조각도 나한테 못 줬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손만 비비고 있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지금은 여유가 생겼나? 아니면 내가 돈 내고 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야?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기회를 주려고. 무슨 기회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과할 기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 순자는 서류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가 서류를 들춰봤다가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유언장이야. 내 재산을 너한테 상속하지 않겠다는 유언장.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는 말이야, 민수야. 그날 너희가 닫은 문이 오늘 내 인생의 문이 됐어. 소영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협박? 순자는 차분하게 반문했어요. 내가 언제 협박했니? 그냥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 것뿐이야.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지금까지 하던 대로 살면 되잖아. 다만 내 돈은 기대하지 말고.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민수야, 너는 일주일 동안 뭘 했니? 아내가 내 엄마를 모욕할 때 뭐라고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구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재산도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특히 돈 때문에는 절대로. 엄마. 민수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순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생겼다. 바로 오늘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민수와 소영의 다툼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의 당황한 표정, 소영의 히스테리,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차가운 말들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다음 날 오전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전화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니? 엄마 어제 일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내가 뭐라고 했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유언장 같은 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각 끝났어. 그리고 너희가 걱정할 일도 아니야.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통화를 끊은 후 순자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복수를 했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이었어요. 오후에 체육관에서 박영자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어제 아들분하고 잘 됐어요? 영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잘 됐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했어. 그럼 이제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빈 공간이 가슴속에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사흘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받으러 오실 거라고 들으셨나요?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강민수라는 분이 오셔서 유언장 무효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 순자는 핸드폰을 꽉 잡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치매나 정신병 환자로 몰려고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요? 아드님이 그런 기록이 있으면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어서라도 돈을 차지하려 한다니. 그날 저녁 순자는 동네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 복수라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걷다가 지나게 된 기차역 광장에서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노숙자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순자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저씨, 이런 일을 자주 하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받았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냥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는 기분이에요. 남자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뭔가 깨닫는 것 같았어요. 복수에만 매달려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말이에요. 혹시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혼자서는 힘이 부족해서요. 순자는 그날 처음으로 노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60대 후반의 박철수라는 할아버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할머니, 저도 옛날엔 자식들한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연락도 안 와요. 서로 실망만 하게 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의 말이 순자의 마음을 울렸어요.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 것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복수에 불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수에게서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엄마, 소영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걱정돼요. 엄마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순자는 문자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뭘 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써봤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기차역에서 본 풍경이 계속 생각난다. 남을 돕는다는 것, 베푼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복수만으로는 내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들기 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별이 오늘은 보였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다시 기차역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 대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보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기차역 광장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순자의 밥상이라는 손글씨 간판을 단 텐트 하나가 설치된 것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순자는 이곳에서 무료 급식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김밥과 라면 정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체육관에서 만난 박영자가 도우러 왔고 미용실 원장 미자도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심지어 이웃 청년 태연도 퇴근 후에 와서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할머니,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실까요? 태연이 일회용 그릇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보통 20명 정도 오는데 날씨가 추워서 더 올 수도 있고. 순자는 큰 솥에서 김치찌개를 젓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법 능숙해져서 한 번에 30인분 정도는 거뜬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단골이 된 박철수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철수 할아버지, 오늘 몸은 어때요? 감기 나았어요? 네, 할머니가 주신 약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순자는 박 할아버지에게 김치찌개 한 그릇을 정성껏 담아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이 됐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도착했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운 청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몸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는 아저씨. 모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15살 김민지라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치매로 일을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민지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순자가 밥을 떠주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약값이 좀 부족해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도울게. 순자는 민지에게 밥을 더 많이 담아주고 집에 가져갈 반찬도 따로 싸줬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우냐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급식이 한창일 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순자는 놀라서 2번 다시 봤습니다. 손녀 예린이가 홀로 서 있었거든요. 예린아. 예린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손녀는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밥을 해서 나눠주고 있어. 그런데 예린이는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찾으러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계신다고 해서. 예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순자는 급히 예린이를 텐트 안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린아,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해? 엄마 아빠는 요즘 맨날 싸워요.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그리고 아빠가 할머니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겠다고.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자신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 집에 같이 가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요. 예린아.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아빠도 맨날 한숨만 쉬고. 순자는 예린이를 꼭 안아줬어요. 손녀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태연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문제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이 아이는 내 손녀야. 태연은 예린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순자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족 일이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일은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연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서 순자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일들을 들려줬어요.
복수에서 시작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결국 나눔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 과정을 말이에요. 할머니,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예린아, 할머니가 생각해 본 게 있어. 사람은 말이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힘들지만 더 보람 있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너희 엄마 아빠한테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아프더라. 순자는 멀리서 밥을 나눠주는 영자와 태연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 화내는 대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야. 그랬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 그럼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응, 행복해.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지만 그날 밤 순자는 예린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는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한 달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소영이도 많이 반성했고 엄마 없는 한 달이 정말 힘들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한 달 동안 많은 걸 배웠어.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잘해볼게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살아볼게. 엄마. 순자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는 그들을 파괴하지 않았어. 그들에 대한 감정을 파괴했지. 이제 남은 건 나눔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순자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순자의 밥상에서 따뜻한 밥을 나눠줄 생각을 하니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어요.